8월 16일 밤 9시 10분입니다.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이 판매율을 매일매일 갱신하면서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최초 이 책을 소개할 때 예상했던 대로 각종 비난이나 또는 불편을 호소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수 진영이라고 할 수 있는 정치인 중에서도 홍준표 전 대표도 이거는 아니다 싶다고 말하거나, 장제원 씨는 모욕을 느낀다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라인에 같이 세우기는 어렵겠지만 조국이라는 사람은 구역질이 난다 이렇게 말도 했다고 하는데, 조국이라는 사람에게는 구역질이 나는 책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저는 조국, 박원순 이런 사람들은 토착형, 그러니까 북한에서 난파되지 않은 토착형 공산주의, 뼛속까지 공산주의자들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계속해서 일본이 대한민국과 등져서 갈라져야 된다는 그런 미션이 아주 숙명적으로 갖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감상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앞서 말했던 홍준표, 장제원 이런 분들도 그런 사람뿐만 아니고 대체로 그렇게 느낄 거라고 제가 예상을 했었습니다. 불편하겠죠. 이 책의 그 띠지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기억과의 투쟁, 그 진실된 역사 이야기가 시작됐다. 말은 맞는데 조금 고치자면 기억과의 투쟁이 아니라 학습과의 투쟁이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실제 경험하지 않은 당대를 경험하지 않고 간접 또는 학습되어 온 누적된 그 결과가, 그 관성이 이 책으로 인해서 뒤집어지니까 좌우막론하고 굉장히 불편함을 느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아마 처음부터 이 책을 봤으면 욕을 했을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이영훈 교수님에 대해서 예전부터 알고 있었고, 이분이 썼는 대한민국 역사에 대한 책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에 대한 책이 있는데, 잠시만요. 네, 이 책입니다. 이 책인데 저는 이 책을 정말 걸레가 되도록 봤습니다. 보고 이때 좀 많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봐왔던 교과서들이랑 들어온 바와는 많이 달랐기 때문에 이때 좀 한번 깨졌고 충격 한번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한국경제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 정말 이영훈 교수님의 지식의 깊이를 정말 절감할 수 있습니다. 굉장한 분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현장을 누비고 또 문서를 뒤지면서 공부를 했길래 이 정도 급의 책을 내놓는가. 서양의 어떤 지식인들과 견줘봐도 전혀 손색이 없고 오히려 더 빛나는 정도의 지식인이라고 저는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한국경제신문에 계속해서 이제 연재해내고 있는 그런 내용들은 그런 것들은 그 책을 기반으로 해서 나오는 거라서 그렇고, 어쨌든 이렇게 계속해서 트레이닝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당황하지 않고 이 책을 순순하게 잘 받아들여서 읽었고 쉽게 읽었습니다. 알고 있는 기초 지식이 있어서 읽었습니다. 잠깐만 또 한 권을 또 찾아볼게요. 책 한 권을 더 소개하자면은 나는 왜 자유주의자가 되었나라는 책입니다. 여기는 이제 복거일 선생님을 비롯해서 이영훈 교수님 여러분들이 이제 같이 공저를 했는데,
여기 보면 이영 교수님의 챕터를 간략하게 보자면은, 이영 교수님은 소련의 집단 농장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마오쩌둥 이야기, 김일성의 협동농장 이야기, 수많은 희생을 지불하면서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 이렇게 오다가 노비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마르크스주의가 이야기하는 세계사의 기본 법칙을, 다시 말해 인류 사회는 원시 공산제에서 노예제, 그리고 봉건제, 자본주의, 그리고 그 다음 마지막 사회주의로 나아간다는 사회사적 유물론을 거의 부정하기에 이르렀다. 아직도 이 프로세스로 프로그래밍 된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있죠. 불행하게도 지금 권력을 잡고 있는데요. 그것은 역사를 이론의 틀에 끼워 맞추는 이른바 프로크루테스 침대의 전형이었다. 그러니까 이 이제 신화에 나오는 인물인데, 프로크루테스라는 거는 침대가, 정형화된 침대가 있고, 이미 키가 크면은 그 침대 맞추기 위해서 다리를 잘라버리고, 키가 작으면은 그 침대 맞추기 위해서 키를 강제로 당겨서 늘려버리고, 어쨌든 다 죽여버린다는 무시무시한 그 신화에 나오는 인물을 말합니다. 역사를 이론의 틀에 끼워 맞춘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어떤 결과의 틀을 하나 만들어 놓고 무조건 거기다가 끼워 맞춘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이 같은 생각이 깊어지면서 나는 바로 등 동구의 지식인들이 소련 공산주의 체제의 모순을 비판한 책들을 접했다. 그들에게 현실 공산주의는 감당하기 힘든 정신적 굴욕과 물리적 억압을 강요하는 전제주의적 관료 체제에 지나지 않았다. 그들은 인간의 열고를 한 사회주의를 추구했다. 나 역시 그들의 주장에 동감했다. 나는 여전히 마르크스의 언저리에서 머뭇거리고 있었다. 아직 이제 완전히 생각을 바꾸기 전이었는 걸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1993년 무렵에 회원의 의견을 묻지도 않고 지도부가 일방적으로 성명서를 발표하는 단체의 행태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나는 주저없이 탈퇴서를 제출했다.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라는 단체로부터 탈퇴했다고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정교조급에 해당되는 그런 단체 같네요. 그러니까 이영우 교수님은 사상적으로도 이렇게 점차점차 빠져나오고 있지만, 단체라는 이름을 내세워가지고 개인의 어떤 주장, 이름, 인격을 이렇게 모독해버리는 것에 대해서는 기질적으로 반감을 갖고 있는 분인 걸 알 수 있습니다. 후쿠야마라고 있습니다. 후쿠야마, 트러스트라는 책으로 유명한 후쿠야마의 강연을 들었는데, 그 강연을 계기로 여기 나오네. 그의 책 트러스트를 읽었다. 그는 책에서 어느 사회에 축적된 사회적 신뢰의 정도에 따라 기업을 비롯한 경제체제의 형태가 달라진다고 주장했다. 그의 분류에 의하면 한국, 중국, 프랑스 등은 저신뢰의 사회로서 정부의 주도가 아니면 대규모 기업이 성립하기 힘든 사회였다. 신용이, 신뢰가 약한 사회라는 거죠. 나는 후쿠야마가 한국을 저신뢰의 사회로 분류한 것에 동의했는데, 그것은 오랫동안 내 나름대로 추적해온 전근대 한국 사회의 구조적 특질이 바로 그러했기 때문이다. 나는 후쿠야마의 책에서 역사와 현실을 접목하는 방법론에 관해 큰 가르침을 받았다. 나중에 알고 보니 후쿠야마와 나는 동갑이었다. 그런데 그는 세계의 지성이었고 나는 고작 후진국의 초라한 딸깍발이었다. 내게 그러한 수치감을 안겨준 것은 내가 대학 시절에 수준 높은 교양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만약 내가 대학에 입학했을 때 선배들이 권유한 독서 리스트 50권이 서구의 지성사를 대표하는 고전들로 채워졌다면 나도 후쿠야마처럼 되었을 터다. 그런 생각에서 나는 그의 책에서 인용되고 있는 듀르켐의 사회분업론과 토크빌의 미국의 민주주의를 읽었다. 토크빌은 미국의 제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미국에 건너갔던 사람인데,
특히나 미국의 그 교도소를 운영하는 그 방식에 굉장히 흥미를 느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 최근 인간들이 서로 신뢰하고 협동하는 가운데 분업과 단체를 발전시켜 사회를 유기적으로 복잡한 기관으로 진화시켜 가는 것이 역사의 진정한 발전임을 이야기해 주었다. 역사에 대한 나의 이해는 이 언저리에서 크게 선회했다. 크게 선회했으나 아직까지 완전히 바뀌지는 않았나 봅니다. 그때까지도. 내가 자유주의라는 정치 경제 철학에 본격적인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이러한 실증적 연구를 수행하면서부터다.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을 읽은 것은 2004년경이고 도덕 감정론을 읽은 것은 그보다도 2~3년 뒤였다. 그래도 그 전체를 확연하게 이해하지 못했는데 2008년 일본의 도메가 쓴 애덤 스미스를 통해 비로소 이 두 위대한 고전의 구조를 전체적으로 이해하게 되었다. 명색이 경제학자로서 이 두 고전을 이해한 것이 나이 57세였으니 이런 걸 보면서 저도 희망을 좀 가져봅니다. 이런 분도 57세에 이렇게 되었으니까 저는 국부론과 도덕감정론을 다 읽었습니다. 물론 완전하게 어떤 제 머릿속에 구조화되면서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으되 이걸 보면서 조금 안심을 약간 하게 되는데 방심인가요? 아무튼 이용구 교수님도 57세였다니 참으로 부끄러운 노릇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앞서 지적한 대로 나는 나 자신을 어디까지나 후진국의 딸깍바리로 자처하고 있으며 다만 내 제자들에게는 그러한 부끄러움을 물려주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저는 이 이영훈 교수님 같은 이런 거대한 지식인의 어깨에 살짝 올라타가지고 도둑질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이고 또 감사하게도 시행착오를 얼마나 많이 줄일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런 분도 자기의 생각이 이렇게 전환되는 과정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소걸음으로 돌아 자유주의에 이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시골에서 자라는 저로서는 이 문장이 정말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아마 제 또래 나이에 어릴 때 소 풀을 뜯어먹이러 다니고 했던 경험을 가진 사람은 아마 드물지 싶은데요. 이 소가 뒷걸음을 돌아가지고 다시 방향을 바꾼다는 게 고양이처럼 헷가닥 돌고 이렇게 민첩하게 도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거는 실제 경험했기 때문에 이 문장이 확 와닿은 이유가 소를 이제 풀 뜯어 먹이고 이제 돌아오는데 소가 뭔가 이렇게 호기심에 좁은 모퉁이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정말 그거 끌고 나오려면 식겁을 합니다. 이제 한 사람은 꼬리를 붙잡아 당기고요. 이 콧뚜레에 있는 줄을 당길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안 도니까 꼬리를 붙잡아서 막 당기거든요. 그런 와중에 소가 막 똥도 막 싸는 경우도 있고 막 그런데 어쨌든 소가 뒷걸음질 치거나 또는 방향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방향을 선회한다는 거는 상당히 힘든 일이에요. 그만큼 이런 자기가 이제 어떤 공부를 하면서 깨달아가는 과정에서도 방향을 바꾼다는 게 상당히 힘들었는가 봅니다. 저는 자유주의가 되는 게 과정이 좀 비교적 굉장히 쉬웠다고도 할 수 있어요. 이용훈 교수님처럼 기초 지식을 끊임없이 탐색하다가 돈 어떤 노력을 기울인 것도 아니면서 제가 갖고 있는 독특한 기질,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안 하고 기존의 관습에 대해서 끊임없이 좀 저항하고 반항하는 그런 기질, 그 다음에 떼거리로 몰려다니지 않는 그런 기질에다가 우연한 기회에 접하게 되는 이런 그 학자들의 글들은 저를 뭐 아예 반대쪽으로는 갈 엄두를 못 내게 오른쪽으로 굉장히 빨리 달려가게 했는 추동력을 가졌던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저는 저야말로 정말 이용 교수님이 뭐 딸깍발이였다고 하는데 저야말로 정말 시골 촌놈 딸깍발인데 그나마 다행스럽게 이제 이여기에 편성해서 올라타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용 교수님에 대한 뭐 소개는 이 정도면 지난번 책 소개도 있었고 하니까 그렇고 중앙일보에서 이 책에 대해서 8월 13일에 화요일 날 권석천이라는 논설위원이 제가 그거에 대해서 비판 영상을 올렸습니다만은 통계를 허울 뻔인 통계로 어떻게 사람들의
주관적인 주장을 이렇게 누르려고 하느냐라는 그런 표현을 놀랍게도 쓰고 했는데, 반대로 오늘 이 같은 중앙일보인데, 저는 중앙일보가 홍석천 회장 체제로 전환되면서 홍석천 이전의 중앙일보와 그 이후의 중앙일보는 굉장히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언론인 출신은 아니지만 과거 중앙일보 기자들이 소련이 이제 소련 제국이 해체되면서 삼성의 지원으로 중앙일보의 특별 취재팀이 이제 편성이 돼가지고 가서 스티코프라는 북한의 괴뢰 정권이 만들어질 때 결정적으로 핵심적으로 가담했던 그런 인물들 취재도 하고 해서 그 책을 낸 게 있는데, 그 당시에 어떤 중앙일보의 그 기치와 홍석현 체제 이후의 중앙일보는 많이 달라졌다고 제가 느끼기 때문에, 제가 나이는 그렇게 많지 않고 언론인 출신도 아니면서 감히 짐작하건대 중앙일보는 홍석현 이후와 이전이 다르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는데, 그래도 역시 중앙일보에도 괜찮은 인재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도 한 분이 계시네요. 근데 이 사람은 이 사람의 표현을 보면서 홍준표 전 대표와 장제원 의원이 뭐 이렇게 거북스러워하는 느낌이 저는 이해가 사실 됩니다. 단번에 딱 보면서 오케이 이게 맞아 하고 탁 깨어져 버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의 관성이라는 게. 그래서 그렇게 불편함을 드러내면서 점차점차 변해갈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분의 칼럼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 반일 종족주의를 위한 변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현상이라고 합니다. 논설위원. 편하지 않았다. 1년 내내 내 안에 입력되어 있던 상식과 가치들이 책이 내세우는 실정과 충돌했다. 저는 이 대목부터 이 사람 굉장히 솔직한 사람이다. 굉장히 솔직한 사람이다. 그 다음에 자기가 느낀 감정을 꾸미지 않고 정말 있는 그대로 글을 참 멋지게 쓰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내 생각과 비슷하다고 해서 이 사람 멋지다,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저 사람 저질이다, 이런 식은 아닙니다. 제가 성격이 굉장히 솔직한 편이기 때문에 이런 글을 읽으면 굉장히 와닿습니다. 이건 아니다 싶거나 홍준표, 두통과 모욕을 느낀 장제원, 이렇게 괄호를 쳐놨습니다. 이런 사람도 이해가 된다. 하기야 구역질 난다는 사람, 조국 또 있을 정도인데, 그럼에도 생각지 못했던 사실과 시각에 눈길이 갔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혹시 나는 부역, 매국 친일파일까? 지금 우리 한국 사회는 정말 우리 한국 사회야말로 우리 안에 숨어있는 파시즘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지금 시절이잖아요. 지금 이 대오로 가는데 네 여기 대오에서 이탈하지 마. 그럼 넌 친일자야. 이렇게 하는 굉장히 폭력과 폭압적인 저는 한국인의 심리를 요즘 엿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런 책에 눈길이 가고 있는 자기는 부역자이자 매국 친일파일까? 이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좀 요약했어요. 일제의 반인권, 반인륜적 만행이나 피식민지인의 고통을 명시적으로 부정한 부분은 찾지 못했다. 예, 이 책에 그런 거는 없습니다. 식민지 현실의 복합적, 다층적 성격을 봐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그렇게 읽혔을까? 과한 표현과 정치적 주장, 민족적 비하 부분 등은 분명 거슬렸다. 거슬리죠. 듣기 싫잖아요. 자기 욕하고 자기 집안 욕하는데 누가 기분 좋게 들리겠습니까? 그러나 집단화, 신화화, 권력화되었다 하죠. 권력화된 역사인식에 대한 도전을, 저는 이 반일파리를 하는, 그걸 직업적으로 하고 먹고 살았던 사람들도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이 책에도 소개됐지만 조정래라는 사람, 문학가라는 사람, 그 다음에 신용화라는 사람,
보수적인 탈을 쓰면서 쇠말뚝 신화를 만들어낸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걸로 먹고 살았어요. 거의 직업화되었고 권력화된 사람들입니다. 또 지금 조금 더 오면 뭐 이 책과는 내용이 결이 다르지만 광주 5.18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정리됐어. 민주화야. 더 이상의 반론 갖지 마. 그리고 매년 유공자 숫자 늘어나고 혜택이 엄청나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저는 역사 카르텔, 역사 독점, 역사 권력화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저는 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권력화된 역사인식에 대한 도전을 표방하는 책의 의도를 고려한다면 동의하진 않지만 이해는 할 정도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조국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법무부 장관이 될 사람이 그 정도를 못 가려 읽을까? 그렇다면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위해서라도 진심 걱정이 아닐 수 없다. 그 정도의 인식, 편향성을 가진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된다는 그 자체가 저는 재앙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일 감정이 들끓는 지금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것은 역설적이다. 단순한 호기심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진영 논리에 갇힌 친일, 반일 논쟁에서 역사적 실체는 과연 무엇인가 하는 궁금증이 작용했다고 봐야 한다. 이 책은 각종 자료와 수치들로 주장을 펼친다. 자료와 수치로 펼칩니다. 통계. 앞서서 권석청 씨는 통계를 허울뿐인 통계라고 이렇게 모독을 했는데 이분은 통계에 대해서 그래도 예우를 합니다. 자료를 앞세운 주장을 도덕과 가치, 혐오와 감정으로 매도해버리는 것은 대상에 대한 외면일 뿐이지 극복이 아니다. 애써 외면해버리는 거죠. 제가 앞서서 영상에서도 몇 번 말했지만은 몇몇 어떤 그룹이 있는데 거기 가서 지금 한일 분쟁에 대한 내력, 그 다음에 한일 협상에 대한 그 프로세스, 역사적인 프로세스를 있는 그대로 다 말해주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한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개인 청구권이라는 건 아직 남아있잖아요.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개인 청구권은 일본이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가 개인별로 다 해주겠다. 일본이 한국 정부를 못 믿었거든요. 우리가 다 개인적으로 주겠다. 나중에 또 딴소리 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한국 정부에서 아니야 우리가 엄연한 정부가 있는데 우리가 받아가지고 나눠줄게 라고 했던 겁니다. 그거는 박정희 정권 때도 그랬고 노무현 정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협상단에 그때 위원회에 이해찬 씨, 문재인 씨가 실무자로 있었던 겁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해주니까 더 이상 반론을 할 수가 없으니까 고작 한다는 말이 그래도 일본은 싫어요. 이거였습니다. 이게 우리의 어떤 진실을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분 또 하는 말이 매도해버리는 거는 대상에 대한 외면일 뿐이지 극복이 아니다. 극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극복을 못하니까 계속 이 틀 속에 갇혀 있는 거죠. 미워하면서.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입니다. 책의 바탕에는 식민지 근대화론이 깔려 있다. 1990년대에 나온 식민지 근대화론은 기존 지배담론이던 식민지 수탈론을 충격에 빠뜨렸다. 그 무기는 수치와 자료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식민지 수탈론, 그러니까 이용훈 교수님과 다른 주장을 했던 개발 없는 개발이라고 하는 책을 냈던 허수열 명예교수, 충남대 명예교수가 이제 수탈이 당했다고 주장하는 책이에요. 근데 그 사람도 굉장히 훌륭하긴 해요. 뭐냐면 그 사람도 통계적인 방법을 나름 썼어요. 썼고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나를 비판하면, 그러니까 일제의 수탈론을 비판하면 자칫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그 비판하면 친일파 혹은 그 앞잡이로 몰매를 맞을 것 같은 분위기가 팽배해 있다. 그러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비판에 재갈을 물린 채로 혼자 우쭐거리는 노릇은 싫다. 이 사람은 식민지 수탈론을 주장을 하지만 이 주장에 대한 반박을 하게 되면은 친일로 몰리는 거는 안 된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간 한국사에서 독보적 지위를 차지해왔던 수탈론도 오랫동안 우물한 개구리 노릇만 해왔기 때문에 우물 밖으로 나왔을 때 한없이 쪼그라들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한다. 대단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도.
이런 학자적 자존심 앞에서 마음에 안 들면 친일, 매국, 딱지나 붙이는 일들이 부끄러워지지 않는가? 예를 들어서 우리 안에 파시즘이라고 하는 책을 쓰는 임지연 교수가 있습니다. 임지연 교수의 우리 안에 파시즘이라는 책을 요즘 제가 다시 꺼내서 보고 있는데, 대중독재라는 책도 논문형 책도 냈던 사람입니다. 근데 저는 그 사람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넌 빨갱이야 라고 몰아버리는 것도 똑같은 이런 이제 파시즘적 논리 구조라고 이제 주장하는 그 임전 교수인데, 저는 임전 교수의 책을 보면서 요즘 조금 의심이 들어요. 오히려 파시즘이나 공산 전체주의 국가나 구조는 똑같죠. 구조는 똑같은데 그것을 약간 옹호하는 듯한 느낌이 약간 맥락에 숨어 있는 듯해서 임준 교수에 대해서는 약간 오히려 다시 꺼내보면서 최근에는 살짝 의심이 가는 말투가 좀 있어서 뭐 다시 보고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반공을 기치로 내걸었을 때 조금만 이탈하면은 넌 빨갱이라고 몰아버리는 거나, 지금 약간만 이 대오를 이탈해서 딴짓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네가 어떻게 그렇게 아사히를 마실 수 있어 지금 이 분위기에, 너 어떻게 지금 유니클로에 갈 수가 있어, 지금 놀리는 거냐, 넌 반역자냐, 이렇게 말하는 것 같고 구조는 똑같다는 거죠. 중앙일보에서 그래도 아직 이런 기자들이 있다는 게 굉장히 다행이고 반갑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최근에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책인데, 그 책에 대해서 중앙일보에서 또 다른 이런 논평이 나왔길래 한번 소개해 봤습니다. 이 논설위원의 이름은 이현상이라고 합니다.